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텍스트 아직도 안 본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 거 자꾸 가입 안 하시면 저희 이제 그만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교시 해남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좀 분위기가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와서 그렇지요. 비가 오니까 우리가 차분해질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오늘은 비 오는 날. 네. 뭐 주제 오늘 뭐 재밌는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기사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화면 띄워주세요. 요거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 해상 지배력이 다시 경쟁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군력이 엄청 중요해졌다. 이런 내용의 이코노미스트 기사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종종 따로따로 이렇게 조각조각 소식을 들어서 그렇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머 또야?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 그렇다니? 막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 예. 그거 다 보면 대부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음. 오늘 그래서 가져온 기사도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 뉴스를 이해할 때는 어떤 한 가지의 기사를 보면서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추세 글로벌 경제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다 종합적인 좀 멀리서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늘려드릴까 하는 고민을 또 하는 사람이고 해서 시파워라고 네. 하면 해상력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다에서 하여튼 센 게 최고의 시대가 됐어.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전 세계가 좀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여전히 해상 무역의 중심이고 또 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 그죠? 홍해에서 방군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코노미스트는 그 해양 강국 시대에서 경쟁을 하려면 더 큰 해군이 필요하고 더 건조 능력이라든지 뭐 사고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선원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는 항구 해양 동맹 무역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로 해상 통로가 왜 이렇게 그럼 중요해졌느냐, 왜 네. 중요하느냐를 몇 가지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세계 무역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80%가 바닷길로 가. 그리고 뭐 네. 그거를 가치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돼.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버스처럼 움직인다면서요. 계속 네. 돌면서 그냥.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해상 공급망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일례로 요거 기사들 한번 보실게요. 요거 보면 오, 한글 기사네. 네. 예. 팬데믹 당시에 그 컨테이너 선대 항구에 막 줄 서면서 우리가 그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공급망 혼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1년 뒤에 그 에버그린호가 수에즈 운하 이제 떡하니 턱 막혀가지고 길막했잖아요. 길막. 네. 네. 그거 있었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항구 막 폭발하고 그 다음에 저기 곡물 시장 혼란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홍해에서 문제 생기면서 배들이 남아공을 돌아서 운송 경로를 바꾸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운임이 거의 뭐 3배 넘게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사정은 다 달랐지만 뱃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경제에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뼈저리게 느꼈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바다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상품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몇 번 그 언더스탠딩에서 많이 리뷰를 했죠. 뭐 하죠? 해저 동맥 한번 해저 생각해 보세요. 해저. 네, 해저에 한번 다룬 적 있죠. 저 아래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 지나간다. 노드스트롬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은 한 국가가 많게는 절반의 에너지 의존도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해저 통신 케이블 깔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쵸. 근데
그 통신 케이블들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거의 뭐 9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와서 대만 거 살짝 끊어보기도 하고 막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케이블. 그래서 이놈들 잘 사나 보자 끊어버리고.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 그런 지정학적 그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 겪어본 게 제가 기사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보여주세요. 이건 영어인데 2022년에 그 노드스트림 1, 2 가스 파이프라인 좀 의도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 같아서 폭발이 된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뭐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을 잇는 그 데이터 케이블이 미스터리하게 끊겼어. 또 네, 그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다가 중요한 이유는 해양 지배권이 곧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해양이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면 해양은 또 그와 동시에 그 질서에 대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 중국을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죠? 음. 아시아 해양에 대한 어떤 지배권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고 태평양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는 네. 견제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을 또 잠수함과 뭐 그런 거 추적하기 위해서 또 동맹국들하고 미국은 또 공조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또 남중국해에서는 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또 맞서고 있고 네. 대만 주변에서는 그래서 해군 훈련 횟수 또 늘리고 있고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국은 또 전 세계 항구 곳곳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항구 같은 데에 운영권 같은 거를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해양 지배권이 굉장히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약간 뒷북 아닙니까?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해양이 당연히 중요하지. 막히면 뭐 얼마나 배로 날아가는 물건들이 많은데. 정신 차리세요 이코노미스트. 너무 뒷북 기사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해양 그 해군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시대가 다시 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느껴보니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들더라. 근데 물론 이제 네.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바다에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 바다에도 룰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UN 해양법 협약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네. 그게 그렇게까지 효용이 없는 게 뭐 해안으로 국제법이니까. 맞아 200리터 안에는 뭐 배타적 경제 구역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사실 그 법은 서명을 안 했어요. 예. 중국은 굉장히 자주 그거를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전히 다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고요. 예. 어쨌든 이코노미스트가 하려는 말은 이제 우리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거 대비해야 돼. 새로운 시대가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요즘에 강력한 적과 더 싸우기 위해서 그런 선박 함대들이 예. 점점 더 무장화가 되고 있대요. 무장화요?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에 캠프 있다, 어느 섬에 미군 캠프 있어, 뭐 해군 기지 있어. 예. 그렇게 하면 거기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것 위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군함으로 따졌을 때는 군함의 목적은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방국을 이렇게 한번 갔다가 통사.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갑자기 홍해로 출동을 해서 미사일 딱 쏘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얘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해역에 길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무기가 해상에서 대규모 분쟁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주는 기사들이거든요. 흑해 함대에서 5대4 항구에 정박 중인
그냥 민간 화물선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상업용 선박을 향해서 드론 막 하고 요번에 난리가 미사일 났죠, 쏘고 지금. 헬리콥터 갑자기 내렸잖아요. 어. 그 영상으로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좀 경비를 위한 작은 군함이었다면 최근에는 신형 구축함은 거기에 최대한 무기를 많이 싣고 방공 시스템 갖추고 그런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미국의 차세대 구축함이 현재 구축함보다 한 30%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실게요. 요거는 주요 해군 함대 규모 비교한 거예요. 예. 나라별로. 음. 200만 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톤으로. 예. 근데 여기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 합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항공 동맹국들 뭐 항공모함, 구축함, 이야. 뭐 잠수함, 뭐 호위함 이런 거 다 합친 거거든요. 미국 함대 면적인가요? 중국이 네, 엄청 톤수로. 많네요. 톤수? 네, 엄청 많죠. 음. 이게 다른 자료인데도 2035년까지 중국이 미국보다 50% 이상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예.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미국보다 많습니다. 동맹국도 빼면.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으로 봐서는 미국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좀 불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에 전술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음.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바다가 뭔가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바다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공격하는 애들도 생기고 막겠다고 뭐 항공모함 출동하는 일도 생기고 그게 역설적으로 바다는 아직 누구 것도 아닌. 어? 얼마 전까지는 전 세계 모든 바다는 미국에 꺼였는데 네. 이제는 미국의 패권이 힘이 약해서.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중국도 나오고 다른 음. 곳도 많이 군비 증강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 대표님이 굉장히 핵심을 잘 찝으셨는데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좋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코노미스트 편집장님인 줄 알았어요. 예. 이 기사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예.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음. 기술이 질서, 법률을 앞지르게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모함이든 뭐 배를 구축하는 그런 기술들 있죠. 미사일을 더 실을 수 있게 하고 더 잘 나가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해군력의 기술. 예. 그게 그 바다 내의 질서를 넘어설 거라고요. 그 질서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 너무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다. 네. 기술들이 발전해서 네. 드론도 띄우고 미사일도 네. 쏘고. 그래서 지금 질서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기사에도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막는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또 세계 바다를 그냥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을 띄운다든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을걸요? 해상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예. 해상 봉쇄 때문이다. 해상 봉쇄 이거 막지 않으면 대량 난감된다. 라는 건데 해상 봉쇄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뭐 일어났어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중국이 장기적으로 그 해협을 봉쇄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기뢰도 배치할 수 있고 거기에 그거 제거한다고 또 출동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 달 걸리고 그러려면 또 미국이나 대만은 선박에 보험료 뭐 지급 지원해줘야 되고 만약에 배가 침몰하면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만약에 미국도 똑같이 봉쇄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봉쇄를 했을 때 만약에 중국의 어떤 군수품이나 그냥 일반 민간 물품의 어떤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봉쇄를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러게. 네, 그죠? 그 지금 홍해도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의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4월쯤부터는 공급난 있을 거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 하나는 이거 근데 쉽지가 않아. 이 봉쇄라는 게
누구를 막고 누구를 통제할 거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걸 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에버그린호 있죠. 네. 에버그린호가 일본이 만들고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이 전세를 내서 쓰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승무원들 대부분 인도 사람이에요. 그 배는 오히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요. 예. 그럼 무슨 기준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아 너무 애매하다. 다국적이다. 다국적. 그죠. 어. 그래서 그런 편끼리만 부분들, 써. 그래서 뭐 이런 해야 복잡한 일들이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해군력 장악의 시대 그런 것들이 다시 올 거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습니다. 바다가 약간 서부처럼 더 예전처럼 과거로 또 돌아간 그런 느낌이네요. 좀 더 분쟁이 많아지고. 알겠습니다. 네. 바다. 네. 우리는 뭐 예전에 거북선도 만들었던 민족이니까. 그렇죠. 거북선의 민족. 12척이 남았습니다. 네. 있어옵니다.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건데, 네. 미국 보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보육 시스템. 네, 요거는 예.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사설이에요. 음. 근데 그 사설이 보통 우리 보면 신문에 요만하게 한 손바닥 정도? 아니면 길어봐야 뭐 네. 네. 한 달락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긴 사설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 브로큰인데 브로큰? 네, 망가졌다? 브로큰. 미국의 보육 시스템이 망가졌다.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그 미국의 미취학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예. 정말 멘붕이었어요. 왜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 팬데믹 당시에 제공되던 그 보육시설 지원 정책이 작년 9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였는데요, 그게? 그래서 뭐 무슨 지원이었냐면 예. 2021년에 코로나 기간에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240억 달러, 야. 그러니까 32조 원 정도의 보육 지원금을 줬어요. 근데 이 돈은 부모들한테 준 게 아니고요. 네. 그 보육시설. 보육 시설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케어 센터 같은. 음. 그러면 이 지원금 덕분에 보육기관들은 팬데믹 동안에 인플레 유지비 오르잖아요. 예. 임금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런 걸, 뭐 렌트료 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 지원금으로 다 충당을 해서 그 오른 가격을 부모들한테 전가시키지 않아도 아하. 됐었어요. 예. 싸게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뭐 교사들 임금 올려주고 하면서 다 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닫으려는 데이케어 센터들도 안 닫고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 대신에 정부 지원이 있었으니까. 마진은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 정도? 그러나 유지는 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엄마들이 이제 일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최대치 기록하고 뭐 GDP 오르고 그랬고 같은 시기에 또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딱 1년만 하고 끝났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9월에 그 보육 지원금이 끝나면서 지금 여기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7만여 개 이상의 보육기관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우리 애들 어떡하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7만 개요? 네. 여기 희미하게 정부가 보이시죠? 돈이 없었나? 예. 희미하게. 그래서 원장님들 뭐 인터뷰 보면 보조금이 끊기면서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운영이 힘듭니다. 어쩔 수 없다. 저 어린이집에 10명들만 있었다 그러는데 70만 명이고 네. 그리고 와. 여기 뭐 320만 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을 떠나야 된다. 320만 명. 네. 그런 추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루 건너 하나씩 미국에선 차일드케어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나 조금 고소득 직업을 가진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이거 잘 몰라요. 돈 내면 되니까 뭐. 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비 진짜 비싸. 굉장히 비싸. 애 보육비, 교육비가 아니라 보육비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진짜 미국인들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약간 생존의 문제가 달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 그 미국 친구 중에 베프가 사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아하. 네. 그 흑인 친구인데 네. 흑인 친구라고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별론데 네. 어쨌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주변에 좀 물어봐주 이런 거에 미국에 궁금한데.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네. 영어로
그쵸. 그 한국어로 뭐 아프리칸 물어보겠습니까? 아메리칸 친구니까 영어로 예. 제가 정말 10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달라. 예. 그 친구가 답을 해줬는데 주변에 아이가 셋인데 보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는 돈보다 내가 일을 관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 정도로. 네. 와. 어린이집 보내는 게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소득이 줄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일을 안 해도 홈케어 할수 남편이 있으니까.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에 너무 감사한다. 얼마나 하는데 그래? 근데 엄청 미국은 비싸네. 제가 임금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지고.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이거는 사실 좀 뉴욕이라서 조금 가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주마다 다 그 상황은 당연히 비슷합니다. 미국이 제일 비싼 데겠죠, 뭐. 제일 비싼 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비싼 데는 아닌데 일이잖아요. 비싼 데는 아닙니다. 저는 미국을 모릅니다. 그 네. 뉴욕의 그 브루클린 데이케어 센터의 아이 하나당 네. 연간 비용이 33,500불. 근데 그 옆블럭에 뉴욕 주립대가 있어요. 예. 근데 주립대는 주민이 다니면 많이 할인이 되거든요. 할인해줘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학비는 한 학생당 7,400달러. 1년에. 네. 이열리니까. 네. 이것도 주 5일로 매년 1년 동안 가면 이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3만 불. 저거는 5천만 원쯤 되는 건가요? 네. 5천만 훨씬 원 좀- 비싸죠. 예. 와.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많을수록 뭐 다자녀 할인은 되기는 하는데 예. 감당이 안 돼서 미국도 사실은 한국만큼 그 보육을 해줄 분들, 그러니까 가족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많이 봐주고 미국은 내니도 많이 있지 않나요? 내니가 많은데 그것도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니가 요즘에는 일주일 하면 거의 100만 원. 100만 원? 네. 일주일에 100만 네. 원이요? 그 정도 수준이어서 그 전에 지원하던 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워낙 급하니까 네.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은 사실 그런 그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펀딩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지원급,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어요, 지금은. 누리과정처럼? 네, 없습니다. 어. 물론 이제 프리케이라고 해서 만 4세 이상이 되면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무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주마다 형편이 다르기는 한데 대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에게는 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주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을 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사실 요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저기에 제가 있습니다. 응? 없는데요? 어디? 왼쪽에 없다고요? 왼쪽에? 맨 아래, 맨 아래. 맨 아래? 맨 아래. 이게 저고요. 어머나. 아, 그다음에 어머나. 얘가 접니다. 그러니까. 확대는 하지 마세요. 딱 보고 오수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확대는 하지 마세요. 저 원제 쪽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 제가 있던 주의 그 커뮤니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가서 주 2회씩 가서 뭐한 2-3시간씩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예. 숙제 봐주고 같이 어. 놀아주고 얘기하고 뭐 그랬던 건데 그때도 굉장히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여가지고 네. 인력이 없었어요. 아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임금의 변동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그 주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거기로 보내줘요. 그래서 2-3시간 하고 오면 알바생을 보내주는 거예요? 엑스트라 크레딧을 줘요. 학점으로. 아. 그럼 자원을 하겠죠. 아. 그래서 가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돈을 주면 똑같죠. 그 그럼 인력을 오수장님도 쓰는 거랑. 학점 떼고 네. 가시는 건가요? 학점 더 얻으려고 엑스트라 크레딧 받으려고 갔는데 예. 오히려 제가 아이들하고 영어도 많이 배우고 미국 문화도 많이 배우고 되게 좋은 추억이어서 이 아이들 지금은 다 얼굴이 달라졌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아이들도 2-3시쯤이면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여섯 시까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을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주정부에서. 근데 미국은 약간 특이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도 좀 정부가 보조해주고 유치원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유치원부터 공짜잖아요. 유치원부터 국립으로 들어가면서 네. 국립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다 공짜란 말이에요. 뭐 특별히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유치원부터는 나라에서 케어해줘요. 근데 그 밑에 어린이집 단계나 하는 건 왜 지원할 생각을 안 할까요? 거기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특이해요. 대부분의 시설이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음, 뭐 사설이 있어도 우리랑 비슷해요. 대기는 기본이고 공립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에 해당이 예, 돼야 예.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 물론 과거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사실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펀딩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네. 1940년 정도의 2차 세계대전 때 음,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세가 없어.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 포스터 혹시 기억하세요? 요 사진 하나 야, 보여주시겠어요? 뭐 이거 준비된 얘기였습니까? 막 던져서 이야. 막 나오네 준비가. 예. 네, 요거는 위켄드. 혹시나 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음. 요 포스터가 바로 그 당시에 여성분들 일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장에서 여자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맞아 근데 맞아. 그때 정부가 깨달은 거예요. 어머, 애를 여자들이 키워야 이렇게 나오면 예. 애를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거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그때 굉장히 큰 돈 5,200만 달러 지원해가지고 거의 50만 명의 연방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그래서 올데이, 풀데이를 해가지고 막 12시간씩 아이들이 있고 엄마들 일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 그 당시의 돈으로 50센트? 지금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 예. 만 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보육 제도가 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없었어요? 근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다 돌아오잖아요. 남자들이 돌아왔잖아요. 일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임금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동안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죠. 그거 복구해야 되겠죠? 뭐 구체적인 이유 다 있겠지만 긴축해야죠, 긴축. 네. 그러니까 그걸 그만하겠다고 해서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항의하고 다시 달라고. 그래서 1965년에 그 린든 존슨 그 대통령 때 행정부가 좀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그래서 뭐 프로젝트 헤드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교육을 지원해주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70년대가 또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막 한참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막 그 보편적인 그런 거 막 애들 뭐 보육해달라 했는데 상하원은 통과했어요. 근데 이거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행사했어요? 돈 없다. 네. 야, 보편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하면 노동력의 의지가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보편적인 그 차일드 케어 펀딩 이거는 이제 종적을 감추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그 사설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하고 싶으면 이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내놔야 될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하. 지금 엄마들 불만 많다. 네, 그래서 좀 민주당이 예산을 지켜가지고 그때 그 예산을 지켜서 육아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좀 연장하자. 5년 동안 뭐 매년 160억 달러 지원하자 하는 법안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공화당은 반대하죠. 지금 긴축해야지 돈을 아껴야지. 그렇죠. 그렇게 자꾸 내주기만 하면 특히 저소득층이든 누구든 일을 하겠어? 왜냐면 코로나 때 봐봐. 덜 벌던 사람이 해고당해도 지원금 받으니까 더 벌었잖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충돌을 해서 잘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의 효과가 고등학교 때보다 출생한 어리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소득을 훨씬 더 결정한다.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홍콩 가기대 김현철 교수님만
한테 제가 아주 자세히 배운 거라서 네. 태교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최고다. 아, 태교예요? 왜? 아, 그래요? 어릴 때일수록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알아들을 수가 없을 텐데 안에서는. 되게 아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 거.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는 그 코로나 이전보다 육아 때문에 일을 관두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그래프 통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도 뭐 고민이 있네. 근데 미국은 그래도 뭐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라. 그래서 전조국이잖아요. 어, 그래서 땅 파면 뭐 기름 나오고. 어떤 그런 보도해 놓은 영상들의 댓글들 보면 예. 이제 슬슬 미국이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자꾸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미국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걱정이지 뭐.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정말 진짜 찐 서민들의 이야기여서 예.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이면을 한번 알아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데이케어. 네. 자, 오해진 소장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